네, 황성민입니다. 이렇게 많이 모신 자리에서 또 앞에 쓰려고 하니까요, 조금 당황스럽네요. 왜 그러냐면 저는 사실은 이렇게 대중 앞에 나서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항상 뒤에서 숨어서 뭐 그런 체질을 좀 갖고 있었는데 요즘에 불가피하게 좀 대중 앞에 나서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아마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평온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아마 이 자리에 안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보수주의를 논하는 이유가 우리가 무슨 여기서 학자가 되려고, 물론 그런 분도 있겠지만 공부하는 건 아니죠. 그랬을 경우에 결국은 이제 이 위기의 문제인데, 결국 대한민국의 위기의 본질이 뭘까? 아마 각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길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런 주장들을 하죠. 첫 번째, 종북 세력들의 뛰어난 전략 전술, 기획 능력 때문이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핵심적인 본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보수정당. 제가 이렇게 써놓습니다만, 과연 보수정당이라는 게 있는지조차 잘 모르겠는데요. 자간 이름하여 소위 보수정당이 무능력하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젊은 세대의 두뇌와 심장을 장악당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혹시 1980년대 386세대니 요즘 586세대니 이런 말씀 많이 들었겠지만요. 그냥 그들이 그냥 좀 데모했다. 공부하기 싫어서 데모한 애들. 그런 측면도 역시 거짓말은 아닙니다만은 우습게 보시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아까 이제 김은구 대표가 오히려 자랑스럽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여기 월급 받는 분 없다. 다 자발적이다. 이게 굉장히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요, 슬퍼졌어요. 왜 슬퍼졌냐면요, 제가 대학교 이미 3학년 때 제 직업이 뭐였냐면은, 겉으로는 학생이었지만 전 직업 평론가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어떻게 하면은 대한민국을 전복시킬까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을 했습니다. 요즘에 영화를 보면은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당시 데모하는데, 무슨 불의를 보고 분노해갖고 막걸리 한 잔 먹고 소주 한 잔 먹고 데모 주동하는 이런 영화들이 나오는데요. 심지어 요즘에 집권하고 있는 386들도 들으면, 야, 저건 좀 심하다라고 우리끼리 웃습니다. 혹시 1970년대는 그랬는지 몰라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적어도 1980년대 중후반으로 가면서요, 대학 시위가 그냥 흥분한, 분노한 몇몇이 모여갖고 시위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적어도 예를 들면 남의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제 경험담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음에 시위 계획이 이미 그 전에 12월 말이면 이미 다 짜집니다. 그래서 데모하다가 잡혀갈 인원까지도 다 정리가 돼 나옵니다. 약 80여 명이 필요한데요. 80여 명 플러스 예비번호 120번까지 받아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러면 놀라실 텐데요. 만약에 120번 안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멱살 잡고 싸움까지 벌어집니다. 내가 120등 안에도 못 드냐라고. 그리고 철저한 기획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선전 활동을 했는데요. 우선 학교에도 안 갑니다. 저는 을지로에 제 사무실이 있었고요. 을지로에서 낮에는 약간의 인쇄 운영하는 척 하죠. 손님이면 정말 귀찮은 거고. 그래서 밤에 이제 실제로 유인물을 찍고 거기서 모든 기획을 합니다. 학내책이라 그러면, 학내 선전책이라면 서울대학교에 나오는 모든 간행물들. 이런 말씀 드리면 대학신문부터 시작을 해갖고, 단대, 기관, 학보 이런 것들이 전부 저한테 옵니다. 제가 OK 사인을 줘야지 그게 발행이 되던 시절입니다.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하루에 4시간을 제대로 편하게 잡은 적이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런 직업적 운동들이 벌어졌었다. 그리고 지금의 결과가 그걸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저기에서 보면은요, 지금 대학에서 무엇을 배우고 서점에서 어떤 책이 팔리고 있는가, 그걸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많이 좀 나아졌어요. 최근에 보면 이 보수주의라든지 혹은 자유주의 책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진짜 양적으로 완전한 열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국제시장 얘기를 잘 하는데요.
또 아마 제 강의 들으신 분은 야, 저 황의원 또 저 얘기 하나라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감동받은 거는요, 여러분들하고 일치할 수도 있고 안 일치할 수도 있어요. 저는 어떤 대목에서 감동을 받았냐면요, 거의 끝날 무렵의 대목입니다. 자, 주인공 훌륭하게 살았습니까? 훌륭하지 못합니까? 보셨죠, 그 영화들? 진짜 그 정도면 삶을 굉장히 훌륭하게 사신 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진짜 열심히 진짜 시대의 아픔을 삼고 사셨죠. 근데 맨 마지막 장면이 뭐죠? 아들, 딸, 손주, 며느리 다 있는 데서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그 주인공의 얘기를 이해 못 합니다. 그리고 혼자 베란다에 나갑니다. 베란다에서 이렇게 별을 보면서 돌아가신 아버지 얼굴 떠올리면서 아버지, 나 잘 살았지? 그래요. 잘 사셨어요.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그 얘기는 뭐죠? 경제적으로 부를 만들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적어도 이념, 문화, 사상으로는 완전히 뺏기거나 젊은 세대와 유리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영화를 만드신 제작진이나 감독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것은 굉장히 한국의 현실을 정확하게 닮았어요. 엄청 힘든 속에서 대한민국을 진짜가 그 지지리도 가난한 나라를 갖다가 먹고 살만한 나라, 세계에서 무시당한 나라를 굉장히 자존심 있는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젊은 세대는 이해 못해요. 아마 여기서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 모임에 크리스찬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크리스찬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모세 율법을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했는데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가르치지 못한 세대를 좀 비난하려고는 아니에요. 그럴 만한 여유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처절한 세대였죠. 그렇지만 그런 약점이 있었다. 그게 오늘 나왔고, 이제 뒤에 강의도 계속 나오지만 문화정쟁이 실체다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요즘 문제가 뭐냐면요, 자꾸 이제 보수 그러는데, 아까 많은 분들이 좋은 설명해 주셨고요, 결국 뭐를 지킬 것이냐 문제예요. 제가 다른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당시에 여러분이 아시는 워커 장군, 낙동강 전선의 영웅이었던 워커 장군이 바로 지금 워커힐에서 전사를 하시고, 사실 적군에 의해서 전사한 건 아니고 조종사고 한국군이 트럭으로 밀었죠. 그 다음에 유엔군과 미군과 한국군이 그야말로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중공군한테 밀려 내려오고 있을 때, 리찌웨이라고 하는 장군이 새로운 지상군 사령관으로 옵니다. 미 8군 사령관으로. 이 리찌웨이 장군은 여러분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의 영웅입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무골입니다. 공수부대 출신으로 노르망디에 직접, 사단장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낙하산으로 뛰어내려서 떤 사람이고요. 아주 2차 세계대전에 혁혁한 무공을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온다는 말을 듣고 미군 병사들의 사기가 그 말로도 올랐습니다. 이 리찌웨이 사령관이 우선 전선 상황을 알기 위해서 전선 시찰을 합니다. 병사들을 만납니다. 그때 병사들이 질문을 합니다. 왜 여기서 우리가 싸우고 있나요? 무엇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피를 흘리고 싸우고 있죠? 자,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왜 싸운 겁니까, 미군들? 그 당시에 미군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미국의 국익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병사들은 뭐라고 했냐면요, 요즘에 와서 제가 국제정치에 대해서 무슨 논란이 되는 걸 갖다가 여기서 논쟁하지 않겠어요. 적어도 당시에 미국은 한반도의 국제정치의 가치를 굉장히 낮게 평가되는 시절이에요. 에치슨 라인이 우연히 그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에치슨을 욕하지만 에치슨 라인을 건 에치슨의 입장이란 것이 미국 국무부의 주류의 입장입니다. 심지어는 바로 냉전의 설계자가 냉전의 체제를 만들 때도 한반도는 제외시켰습니다. 아니, 이런 거, 미국의 국익이라면 일본을 지키면 된다.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는 막강한 미국의 함대와 공군력으로 지킬 수 있다. 제가 약간 속어를 쓰면요, 비하하려고 하는 말이고, 우리 땅개들이, 그러니까 보병들이 여기 와서 참호를 지키고 왜 이 땅을 여기 지켜야 되느냐. 미국의 내셔널 인터레스트하고 별로 관계없는 것 같다. 그때 리찌웨이 장군이 얘기합니다. 제가 일부러 영어 원문을 그대로 적어놓은 건데요, 두 가지 때문에 지킨다. 근데 이 지점이 또 중요해요. 아까 이제 미국도 문제라고 했는데,
이 당시니까 저 두 가지를 얘기하니까 싸울 가치를 느꼈지, 현대 미국이 그럴 건가에 대해서 또 의심스러워지는 국면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착의 얘기를 하면요, 신앙과 자유 때문입니다. 유착이가 단순화시키면 첫 번째 뭐냐, 바로 간디스, 꼬미니스트들, 신을 알지 못하는 무신론적 공산주의에 대항해서 웨스트런 시빌리제이션, 즉 기독교 문명을 지키기 위함이다. 두 번째, 바로 개인의 리버티, 휴먼 리버티를 갖다가 억누르고 있는 이러한 놈들에 대해서 공식적인 자꾸 놈들 이름 표 나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밑바닥에서 전쟁 기자를 하고 그러다 그런 편이 나오네요. 그래서 바로 개인적 인디비주얼 프리덤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다라고 했어요. 몰라요. 장군이 얘기하니까 들었는지 몰라도 이때서 병사들이 뭐냐면 왜 우리가 싸우는 이유를 이제 알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전술적으로 후퇴했다가 여러분이 아는 지평리라는 곳에서 지평리 전투를 통해서 반격의 여세를 마련해갖고 서울을 재탈환해냅니다. 바로 이 문제예요. 이 문제를 대답 못하면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아마 여기서 연배가 좀 계신 분들도 있는데, 연배에 계신 분들은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질문 안 했지만요, 새로운 젊은이들한테는 아니 낙동강에서 왜 싸우냐, 우리 동족끼리. 심지어는 뭐 제 또래의 방송인이 나와서 방송에서 그런 말까지도 했죠, 최근에. 왜 싸우냐, 같은 형제끼리 동족 상잔의 비극인데 항복하면 되지 않냐. 근데 항복할 수 없는 가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 그걸 갖다가 리츠웨이 장군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신앙과 자유예요. 여기서 혹시 이제 나는 뭐 신앙인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 그것도 동의를 하지 않으신다면은 저는 보수주의 쪽은 아니라고 보는데, 변치 않는,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절대적인 가치. 보수와 진보의 차이, 보수주의와 진보의 차이가 가장 큰 건 뭐냐면요, 진보주의.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보통 명사의 진보가 아니라 주의를 붙였을 때는 조심해야 돼. 뭐든지 이짐이 붙었을 때는 체계가 또. 진보주의란 뭐냐, 모든 사물은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드려요. 크리스찬이 난 진보주 크리스찬이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도 변합니까? 성경의 진실도 변합니까? 개혁은 필요해요. 종교개혁도 개혁이었어요. 뭐였죠?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였습니다. 폰테스, 원전, 성경, 혹은 원천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살다 보면 때도 묻고 먼지도 합니다. 먼지 묻으면 총체로 털어내야 되고 때 묻으면 청소해야 됩니다. 그 문제하고 애초의 근본을 바꾼다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바로 이제 이런 문제인데, 제가 왜 미국을 얘기하냐면요, 한국에서 참 식살되긴 얘기하는 게 좀 어려운 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잘한다고 사람들이 착각들을 해요. 심지어 저보고 뭐 미국 유학 갔다 오냐, 저는 미국에 유학 갔다 온 적도 없고 미국에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출장은 좀 다녀봤어요. 출장 뭐 길어야 한 열흘 정도 단위로. 근데 불행하게도 제가 미국 박사를 뭐 감히 비판할 건 아닙니다만은, 미국 가서 미국을 공부해온 게 아니라 빨리 한국적인 문제 갖고 빨리 논문을 써오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진짜 미국 보수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소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모토는 일단 뭔지나 좀 알아보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개한 것처럼 학교까지 지금 연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유인물로 해서 나눠드리려고 했는데요, 유인물로 나눠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미국 보수주의란 뭐냐, 제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도식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도식에서는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도식의 강점은 뭐냐, 이해하기 쉽다는 겁니다. 개인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헌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한국에서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보수는요, 많은 경우에 미국에서 말하는 보수가 아니라 오소리테리아니즘, 권위주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면 심지어 유교적 보수주의, 유교적 권위주의를 갖다가 보수주의와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꼰대 문화가 나옵니다. 집단이 아니라 개인입니다. 그러면 이 보수주의에 반대되는 그러면 저 개념을 갖고 딴 거를 설명해 보면요,
개인이라는 주어가 나오지 않고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 나올 경우에 그것은 소셜리즘입니다. 그런데 집단이 뭐냐에 따라서 크게 둘로 나눠지죠. 소셜리즘이. 첫 번째는 우리가 아는 소위 말하는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부르는 마르크스 내린주의 종류들입니다. 거기에 각종 변종들이 있죠. 뭐 네오마르크시즘도 있고. 이들은 뭐가 중심이냐면은 계급이 중심입니다. 반면에 여기까지는 한국 분들이 좀 아는데요. 그런데요, 우리는 나치즘을 갖다가 자꾸 극우파라고 하는 이제 볼셰비키들의 선전선동에 대로 규정을 해버렸는데요. 나치즘의 원래 이름이 뭐죠? 제가 독일 말은 잘 못합니다. 영어로 내셔널 소셜리즘입니다. 내셔널 소셜리즘의 약칭이 나치즘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계급이 아니라 민족 혹은 레이스, 인종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를 만들려고 했던 게 히틀러주의입니다. 근데 왜 극우가 됐냐고요? 우익이냐 좌익이냐 개념은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에는 그것이 이제 뭐 의석이 어떻게 앉았느냐에 따라서 좌파 우파 나눠졌지만 그에 대해 가서 뭐 평등의 기점으로 나눠졌지만 1930년대 때 우익이냐 좌익이냐의 가장 큰 기준점은 뭐냐면은 볼셰비즘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갖느냐는 거예요. 볼셰비즘에 대해서 반대면 반대할수록 우익이고 볼셰비즘에 대해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좌익입니다. 히틀러는 같은 사회주의지만 볼셰비즘을 증오했습니다. 증오한 정도가 아니라 무력으로라도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이강호, 저는 이제 선배님 그러는데, 이강호 선배께서 뭐 우리 좌경용공 그러는데요. 제가 농담 같은 진실을 얘기하면요. 그 당시 우리 잡혀갔을 때 너 용공분자지 그러는 거예요. 저 아니라고 그랬어요. 거짓말 했냐고요? 저 양심대로 얘기했습니다. 전 용공분자인 적이 없습니다. 저 공산분자였습니다. 한국에서 공산, 용공, 친공을 갖다가 요즘에 하도 또 반공이 심하던 시절에 동의어로 알고 있지만 다른 말입니다. 공산주의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나라 보면요. 제일 저쪽에 공산주의자들이 있고요. 근데 공산주의자 중에서 더 이상한 놈들, 좀 이상한 분들이 주체사상파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친공이 있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친공이 뭡니까? 공산주의 친한 거죠. 용공은 뭐예요? 공산주의를 용인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요. 지금 대한민국에 제 생각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용공입니다. 공산주의를 용인하는 수준까지 왔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공산인데 뭘 자꾸 용공이냐고 그래요. 난 내가 공산인데. 아니 그런 웃기는 소리들을 하고 있네. 그래서 난 철단했더니 제가 담당 검사가 너 거짓말하지. 난 진짜 나 양심에 제가 거짓말 아니다. 속으로 난 공산이니까 그러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아까 개인의 자유와 책임 그랬어요. 여기서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주 도식적으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요즘에 자유주의라는 말이 한국말로 굉장히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쓰시는 분들마다 그 용어가 굉장히 달라요. 이유가 뭐냐면 영어 자체가 다른 영어도 자유주의로 막 번역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이제 자유주의니 보수주의니 이쪽에 영향을 좀 받아보신 분들은 리버테리아니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고 아예 그렇지 않은 분들은 리버테리아니즘 이게 뭔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건데 제가 영어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 의미가 달라지거나 한국말로 같은 말인데 영어로는 다른 말이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흔히 우리나라에서 자유주의자 그러면 대충 세 종류가 있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클래시컬 리버럴들이에요.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19세기 때 그냥 저거 안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19세기 때 영국의 자유주의를 얘기해요. 존 슈처트 밀이라든지 로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사상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는 크게 물론 이들도 많은 경우에 공리주의적 형태로 나타났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영국 사회는 공인된 합의된 질서가 있었어요. 뭐죠? 적어도 신은 있고 신이 만든 절대적인 가치에 대한 합의가 있었어요. 여기서 인간의 개인의 리버럴 자유주의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리버럴리즘이
19세기 리버럴리즘이 굉장히 강한 진보의 세를 받으면서 분화되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선 그 분화되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은 다윈이즘이라든지 니체 같은 경우 하죠. 니체 뭡니까?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신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신이 죽었다는 얘기는 신이 있다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신이라는 건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사라진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럼 절대적인 가치가 사라진 세상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랬을 경우에 바로 볼셰비즘 같은 게 나올 수가 있고요. 아까 나치즘을 회귀하면 그야말로 그 사회에서는 결국은 초인, 인간이 신과 같이 되든지 아니면은 신과 같이 된 인간을 따르든지 이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니체 자체가 나치즘을 만든 건 아니지만 나치즘이 니체에 강한 영향을 받아서 그런 철학으로 갑니다. 이건 좀 빼고. 근데 그런 이제 고전적 리버럴리즘은 굉장히 소중한 가치인데 이 고전적 리버럴리즘이 흔히 말해서 20세기로 들어오면서 소위 말하는 현대 리버럴리즘으로 변모합니다. 이 현대 리버럴리즘이 뭐냐면 미국에서 흔히 요즘 말하는 리버럴이라는 존재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너네들이 말하는 자유를 갖다가 돈이 없는 사람들이 행위를 못한다. 그래서 국가가 자유를 줘야 된다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네거티브 적 자유하고 포지티브한 자유를 나누면서 너네들이 말대로 말하는 네거티브한 자유, 뭐뭐를 하지 않으면 된다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뭐뭐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자유를 줘야 된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간 사람들, 이걸 갖다가 소위 말하는 현대 리버럴이라고 미국식 용어에서 말하는 리버럴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유라는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시작을 합니다만은 결국은 개인의 자유를 갖다가 국가나 다른 집단이 보장해 줘야 된다고 믿으면서 말로는 자기네들이 리버럴이라고 하지만 상당히 친사회주의적으로 갑니다. 혹은 미국에서 현실적으로는 사회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도 사회주의자라는 말이 욕이던 시절에 감히 사회주의자라는 말을 못 쓰니까 그냥 내가 리버럴이다. 굉장히 포지티브한 의미에서 리버럴이다. 이런 소리들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이런 흐름이 하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적인 고전적 리버럴을 믿던 경제적 리버럴을 믿던 사람들이 이 그룹과 구별이 안 되니까 스스로 자기를 갖다가 리버테리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이 이야기하면은 자유기업원 같은 조직에서 있는 자유주의자라고 하시는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자유주의는 대부분이 영어로 리버럴리즘이 아니라 특히 미국식 영어로 리버럴리즘이 아니라 리버테리안이즘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적인 19세기의 클래시컬 리버럴리즘이 있고 그 다음에 현대적 리버럴리즘은 굉장히 국가주의적 리버럴리즘으로 간 거고 그 다음에 이것과 비교하는 리버테리안이즘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 보수주의는 뭐냐? 바로 이 여러분들 에드먼드 버크가 토리당 출신이 아닙니다. 지금의 보수당의 중심이 된 어디 출신이죠? 휘그 출신입니다. 자유주의자 출신입니다. 19세기적 의미에서 18세기적 의미에서 자유주의자입니다. 이런 휘그적 전통에서 그 당시 클래시컬 리버럴리즘을 간직합니다만은 클래시컬 리버럴이 가진 한계, 그 당시에는 당연시했기 때문에 별로 말 꺼낼 필요 없었지만 그것이 무시되는 단계 뭐죠? 바로 초월적 존재에 대한 거부, 절대적 가치에 대한 거부. 리버테리안이즘이 또 잘못 빠질 수 있는 한계가 그죠? 절대적인 가치는 없어. 그냥 내 개인이 좋은 대로 살면 돼. 그래서 바로 그러한 초월적 존재에 대한 그 가치와 결합을 해나가면서 성립된 것이 컨서버티브입니다. 특히 미국에 와서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요. 또 하나 여기서 잠깐이지만 말씀드린 건 개인이라는 문제인데 개인의 자유 굉장히 훌륭합니다. 특히 미국적 컨서버티즘에서 가장 강조하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 그냥 나 보수다라는 개념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개인이 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자, 일본 사회 같은 경우에도 왕따 당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왕따라는 개념도 있어요. 근데 한국도 좀 비슷해요. 근데 미국에서 보면은 굉장히 개성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렇죠?
왕따, 물론 요즘 좀 상황이 또 달라지고 있지만 원래적인 의미에서 왕따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가 있어요. 왜 그렇죠? 개인이 왜 쓸 수 있죠? 신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나의 문제와 신과의 관계 속에서 섰기 때문에 개인이 쓸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장 대척적인 그런 문화를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 문화입니다. 일본은 신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 이러면 일본 말로 신이 뭐죠? 근데 가미와 영어에서 갓하고 같은 존재 같습니까? 바로 가미들이 무지 많죠. 이 속에서 사회통합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신이 없어요. 근데 사회통합을 이루다 보니까 이들은 집단에서 해결을 합니다. 거기서 나온 개념이 염치예요. 쉐임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은 절대적인 가치에 대한 위반이 아니에요. 기독교 문화, 서구 기독교 문화에서 내가 잘못한 것은 세상 사람을 다 속여도 내가 잘못한 걸 알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완전 범죄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 관념이 있습니다. 만약에 가미들이 많을 경우에는요, 그 관념이 없어요. 절대적인 게. 내가 잘못한 것은 뭐냐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받거나 옆에 있는 사람이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쉐임하다는 것. 거기서 또 중요한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의리가 더 중요해요. 일본에서 나왔던 조폭 문화, 일본 야쿠자에서 나왔던 의리, 뭐 법도 필요 없어요. 의리가 더 중요합니다. 세상이 다 욕해도 우리 집단에서 날 인정해주면 돼요. 이런 문화와 별도로 어떤 영미식 개인주의가 발전해 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조절을 제가 잘 못하겠어서 그런데, 그러면 미국에서 그러면 보수주의가 왜 나오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보수주의는 원래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나온 적은 없습니다. 사실 보수주의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론입니다.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안 나와요. 영국에서 보수주의가 왜 나옵니까? 에드먼드 버크가 프랑스 혁명 때문에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에드먼드 버크는 그냥 휘그당 자유주의 계열의 국회의원이었어요. 미국이 보수주의가 나올 때는 뭔가를 보수할 때예요. 뭔가를 지킬 가치가 나올 때예요. 왜 지켜야 되냐면 미국에서 처음 나온 거는 1930년대쯤에 이런 흐름이 나타납니다.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학교에서 다 뉴딜이 훌륭하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위대하다고 배웠을 경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설명하기도 힘듭니다만은 1930년대 때 대충 세 가지 그룹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뉴딜에 불만을 갖는. 그래서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미국에서 지켜야 될 가치라는 것은 바로 웨스턴 시빌리제이션이라고 얘기해요. 아까 말한 신앙의 문제입니다. 쭉 온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서구 문명에 대한 수호입니다. 이게 흔들리고 있다. 근데 또 하나는 루즈벨트 이후에 어떤 개인이 침해를 받고 국가가 모든 것을 주도하기 시작하는 그런 것에 대한 반발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흐름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리버테리안의 반란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아까 말한 리버테리안적인 흐름을 가진 사람들, 미국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미국 저 서부 개척을 한 개척 농민이 국가한테 돈 별로 안 받았어요. 심한 경우에 수로, 땅, 도로 다 자기가 깔았어요. 치안도 뭐 자기네들끼리 보안관 만들어서 했어요. 근데 갑자기 정부가 와서 밀을 심을 건지 콩을 심을 건지 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리버테리안, 미국식 리버테리안을 설명할 때 이런 약간 경박한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해하기 좋게 하려고.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던 요금에 헤엄을 치던 말이지. 네가 왜 간섭을 하느냐. 아니 복지? 아니 네가 내 돈을 뺏어간다면 나중에 네가 결정을 해서 나눠주면서 나를 도와준다고? 그냥 내가 알아서 살게. 만약에 내가 노년 생활이 내가 불편하면은 그것도 내 책임이지. 이런 식의 이제 사고들이 하면서 반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40년대 말에 소위 말하는 하이에크라든지 미제스라든지 이런 유럽에서 도망쳐 나온 오스트리아 학파들의 이론 서적을 보고 정리되면서 하나의 리버테리안 흐름으로 갑니다. 두 번째 그룹은 철학적 보수주의자들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에드먼드 버크의 영향을 받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 자료에 써놨는데 제가 이걸 잘 조정을 못하게 써서 잘 못 보여드리겠는데, 저런 철학자들이 나와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들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대중사회에 대한 비판입니다. 도대체 왜 히틀러가 등장을 했을까? 왜 볼셰비즘이 등장을 했을까? 저렇게 인간을 위한다고 그러고 평등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저들이 저렇게 왜 악마적으로 변했을까?
뭐 복잡한 심오한 논리가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얘기는 그겁니다. 인간이 자유를 추구한다 그러지만 그 자유를 추구하는 인간이 만약에 신을 버리게 될 경우에 그 인간은 굉장히 원죄화되고 고독한 존재가 됩니다. 자, 내 맘대로 하고 싶다. 내 맘대로 하면 돼. 자유주의란 뭐냐? 이런 말들을 해요. 제가 질문 하나 있습니다. 본인의 마음을 잘 아세요? 여기서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본인의 마음을 깨달으신 분들이 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20대 때 내 마음을 내가 잘 알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알아요? 심한 경우에 이래요. 뭐 고3 학생을 놓고 당신 너가 원하는 과에 가라 그래요. 아니, 고3이 진짜 자기가 원하는 과가 자기 적성에 어느 과가 맞는지를 알면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이 아니에요. 몰라요. 대충 원하는 과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거기가 인기 있는데 거기가 원하는 과로 됩니다. 그리고 선택장애를 느끼게 돼요. 그 다음에 모든 기본적인 도덕률이 붕괴된 속에서 인간은 굉장히 고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인간은 개인이 아니라 인디비주얼이 아니라 매스의 한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서 매스 정치가 일어나고 히틀러가 그 매스를 동원해서 정치를 해서 집권합니다. 볼셰비즘은 그야말로 폭력혁명이나 했지 히틀러는 선거를 통해서 집권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너무 어려운 얘기니까 그냥 간단히 보면 아까 이강호 위원이 말한 것 같은 고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간이 다 깨달았다고 굉장히 진보에 대해서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진보의 시대가 언제냐면 요즘에 와서 다시 시작되고 있는 몰라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이라고 합니다. 자연과학이 발달해요. 의학이 발달해요. 인간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아름다운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프로그레시즘에 대한 열광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결과는 뭐였죠?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그리고 공산주의와 볼셰비즘이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요, 지금 다시 그래요. 최근에 뭐 여기서 계신 분들은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뭐 유발 하라리인가 하는 사람이 뭐 호모 데우스, 뭐 신이 된 인간, 뭐 이런 책도 쓰는데 히트측을 해요. 그 내용 뭡니까? 간단히 말해서 아주 그냥 진짜 유발 하라리가 화날 정도로 단순 무식하게 정리하면 자연과학이 발달하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영생도 얻을 수 있다. 의학 발전으로. 그렇게 될까요? 저는 그게 인간 이성에 대한 폭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폭주가 아까 말한 공산주의와 나치즘을 만들어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철학적 비판한 사람들에서 저는 철학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또 저 사람들이 굉장히 재밌는 게요, 우리가 보수주의라는 말이 요즘에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처럼 미국도 1950년대만 하더라도요, 보수주의 그러면 욕이었어요, 거의. 보수주의라는 말을 쓰기 싫어했어요. 보수주의 그러면 꼰대, 혹은 무식한 노인네들, 이런 식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뒤에 말씀드릴 미국 현대 보수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버클리라는 사람조차도 초반에는 너 누구냐 그러면은 컨서버티브라고 얘기 안 하고 인디비주얼리스트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런 철학자들이 나와서 굉장히 멋있는 책들을 쓰면서 우선 지적인 보수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또 들고 싶은 얘기는요, 공부해야 됩니다. 요즘에 다행히 옛날과 달리 몇 년 전과 달리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이 번역돼 나왔어요. 저기서 대표적인 건 이제 컨서버티브 마인드라고 하는 책인데 보수의 정신이라는 책으로 번역돼 나왔습니다. 또 이제 이 말하면 이래요. 아, 읽어봤더니 되게 어렵다. 뭐 그것도 이해됩니다. 굉장히 미국적 상황에서 섰고 미국 정치 철학에 대한 예비 지식이 없으면 굉장히 난해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권하고 싶은 거는 러셀 커크가 역시 미국에서 그런 분을 위해서 쓴 책이 있어요. 그게 아마 풀네목이 지적인 사람들을 위한 보수주의 안내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을 겁니다. 책도 얄팍하고요, 약간 단순성의 위험은 있는데 굉장히 정리 잘 됐습니다. 이런 거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읽어보시고 나는 보수주의자가 아니라고 결론 내는 분들도 있어요.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알고 비판을 하고 토론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가 허섭에만 만들어 놓고 이거 보수주의자라서 막 공격을 해요. 근데 그럴 때는 저는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저를 공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룹은 이제 반공적 보수주의입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에 또 역으로 넘어가면서 반공은 이제 좀 낡은 가치다 그러는데요. 사실 반공은 생존의 가치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공이라는 것이 약간 거칠은 용어였을 수 있었어요. 근데 반공이 왜 생깁니까?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됐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보수주의는커녕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이해하는 한국의 국민이 몇 프로 됐다고 봅니까? 저는 거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심하게 말하면 우리가 자유 지금 얘기하죠. 자유란 말은 한국에 없던 말입니다. 아니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이 동양문화권, 유교문화권에 없던 단어예요. 그 단어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그런 사유나 관념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개인, 인디비주얼. 요즘에는 인디비주얼 좀 이해하기 시작해요. 가전을 넘어서서 개전으로 가고 있죠. 이제 테레비, 옛날에는 가정에서 제일 센 사람이 테레비, 채널권 가졌죠. 요즘에 채널권 너 가져라. 나 방에 들어가서 난 따로 본다. 이렇게 되고 있죠. 개인이란 말도 없었어요, 한국말에. 그것이 이제 그야말로 그나마도 그런 일본 친구들이 번역해야 됐고, 한국에서 바로 기독교 선교사들과 같이 쫓아온 개념들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 그나마도 이제 대한민국이 막 생겨났는데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불과 2년, 채 2년도 되지 않아서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체험적으로 반공을 느낍니다. 난 이념적으로 복잡한 건 모르겠는데 참 저 새끼들은 아니야. 제가 새끼라고 그러면 정말 지긋지긋해. 여기서 체험적 반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반공의 가치를 저는 요즘 버려야 된다.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쟁도 슬기롭게 해야 되죠. 용감하게 돌격 앞으로만 한다고 해서 이기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이 기관총을 막 쏘고 있는데 돌격 앞으로 하는 것은 용감한 게 아니라 바보짓이고, 그렇게 지휘하는 지휘관이 있다면 그거는 심하게는 직결 처분받아야 될 지휘관입니다. 그럴 때는 뒤로 돌기도 하고 참호도 파고 숨어서 쏘기도 하고 그래야죠. 그래서 굉장히 다채로운 전설적인 논의에 대해서는 전 100% 찬성합니다만은 지금 와서 반공적 가치를 없애자, 이거는 보수주의를 허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념을 묶어내는 작업이 미국에서 시작됩니다. 1955년에 내셔널 리뷰라고 하는 잡지를 만들면서 이 세 가지 흐름의 활동가와 학자들이 모여서 잡지를 만들어내면서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약간 농담적으로 혹은 재밌게 한 퓨전 컨서버티즘이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퓨전. 합쳤다. 그러면서 이러한 컨서버티즘이 나오면서 첫 번째 작업이 벌어진 게 뭐냐면 청년들 교육입니다. 이 트루스 리포머 같은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영 아메리카 for 프리덤이라고 하는 YAF라는 조직이 만들어지고요. 거기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툭툭 넘어가면 샤론 스테이트먼트라는 거, 혹시 샤론 스테이트먼트, 샤론 성명이라는 거 모르신 분 있으면요, 나중에 김웅부 회장이라든지 연락을 해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발표하면서 소위 말하는 미국의 보수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베리 골드워터라고 하는 당시의 공화당 후보를 내세워서 처음으로 미국이 보수주의를 미국 대통령 후보로 만듭니다. 이 점에서 놀라신 분이 있어요. 공화당이 보수주의 아니야? 천만의 말씀이다. 공화당과 보수주의는 나중에 결합된 거지 다른 겁니다. 공화당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에스터블리시먼트였습니다. 한국 그 번역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에스터블리시먼트라고 했는데, 좀 마음에 안 드는 번역을 하면 기득권이라고 그러죠. 싸우려고도 안 했어요. 그때 이제 보수주의자들이 굉장히 논란을 합니다. 별도의 당을 만들 건가? 아니면 공화당을 장악할 건가? 그래서 결국은 공화당을 장악하는 방향으로 가고, 공화당 내에서 베리 골드워터라고는 대중적인, 보수적인 정치 지도자를 만나갖고 선거에 뛰어듭니다. 거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맨 처음에. 당내 경선에서 이겼다는 것은. 그렇지만 선거 결과는 비참합니다. 어느 정도 비참하냐면 50개 주에서 6개 주만 이기고 완패당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 보수주의 끝났다. 보수주의 실험은 끝났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로 그 당시 영어로 The Children of Barry Goldwater, 베리 골드워터의 아이들이라고 부르는 그룹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선거운동을 통해서 컸던 그룹들입니다. 청년 세대입니다. 그 그룹들이 어마어마한 정치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뉴라이트 운동이라는 걸 하는데요. 한국의 뉴라이트 운동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십시오. 그거랑 관계없이 기존의 미국의 올드 라이트들이 보면 굉장히 사변적이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에서 굉장히 뉴 폴리틱스 하면서 정치에 뛰어듭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지금의 대표적인 보수주의 미국 운동가들은 전부 그 세대입니다. 헤리티지 재단도 그들이 만듭니다. 그러면서 만들어낸 그 정치적인 미국에서 컨서버티브 레볼루션이라 불리는 혁명을 만드는 게 바로 로널드 레이건입니다. 레이건 자체가 정치로 본격적으로 데뷔한 것이 뭐냐면 베리 골드워터 선거 유세 운동원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미국의 보수주의 꽃을 핍니다. 미국의 보수주의 꽃을 폈다는 게 당연히 레이건 한 명이 집권에 섰다기보다는요. 이런 분, 미국 정치사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 가지면 이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교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권력을 잡은 거는요, 아주 최근 일입니다. 링컨이 권력을 잡으면서, 공화당은 링컨의 당인데요. 링컨이 남북전쟁 이후에 소위 말하는 루즈벨트가 등장하기 전까지 몇 명의 예외가 있어요. 윌슨 같은. 예외를 빼놓고는 항상 공화당이 대통령이었습니다. 상하면 전부 공화당이 다수파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대를 넘어서서 루즈벨트가 권력을 잡습니다. 루즈벨트 연합이라고 그러죠. 루즈벨트 연합이 뭐죠? 남부를 자기 텃밭으로 해서 진짜 화투 용어로는 도 많이 쓰는데, 그러면서 북부의 소위 말하는 노동운동과 흑인 세력을 연합해서 이기는 그 뉴딜 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집권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 비슷한 현상이 좀 있죠. 그 당시에 남부 쪽에서는 무조건 민주당을 찍었습니다. 이념이 남부가 진보여서 찍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남부가 더 보수적이었어요, 사실은. 굳이 말하면 보수. 제가 아까 리더십 인스티튜트 얘기하면 리더십 인스티튜트를 미국에서 만드신 분 같은 경우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이제 아까 말한 베리 골드워터의 아이들 그 시절인데, 그분의 미시시피인가 그쪽 주 출신인데, 자기가 대학교를 올라갈 때까지 보수주의자라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한 번도 공화당원을 본 적이 없다. 대학 올라올 때까지. 그래서 대학 올라가서 누가 공화당원이라고 그랬고 자기 놀랬다. 희망에서 공화당원도 보니까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구나 라고 알았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아까 이제 베리 골드워터에 이제 반해갖고 그쪽 운동을 하다가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 국회의원 하원일 겁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하원인가 출마를 하는데 공천을 쉽게 받았다고요. 왜 공천을 쉽게 받았을까요? 20대 후반인데. 아무도 그게 출마를 안 하니까 공화당에서. 그러니까 출마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출마하라고 하더래요. 공천장도 써주고. 그래서 출마하려고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려고 했더니 아무도 자기를 아는 척을 하지 않더래요. 동네 친구가.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갖고 자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 할머니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가서 내가 왔는데 절 지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 흔들 의자에서 이렇게 뜨개질을 하면서 있더니 I was born a Democrat. 나는 민주당원으로 태어났고 I'm a Democrat. 나는 지금 민주당원이고 I will die as a Democrat. 나는 민주당으로 죽을 거다면서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고 얘기하더래. 이게 미국 남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바뀝니다. 나중에 가서. 그래서 아이젠하워를 여러분 생각해서 아이젠하워가 공화당이 잠깐 집권했지 않냐라고 얘기하지만요. 아이젠하워가 걸었던 강령의 내용은 거의 그 당시에 민주당하고 다를 게 없어요. 다만 아이젠하워가 전쟁 영웅이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케네디, 존슨 이 세 개가 열어집니다. 거꾸로 레이건 이후를 보면요. 아까 문화혁명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힐러리 남편 이름 뭐죠?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 그죠? 클린턴 같은 경우에 집권을 한 걸 보면은요, 그게 뉴 데모크라트라고 해갖고, 국제 문제와 경제 문제를 거의 보수주의 공화당 강령을 그대로 흉내냅니다. 자유시장 경제 인정하고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제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안보 중심으로 갑니다. 다만,
사회 문제에 있어서만 소위 말하는 리버럴 입장을 계속 고수합니다. 그게 뉴 데모크라트입니다. 그래서 클린턴이 집권한 겁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클린턴도 당시에 말하는 보수주의 헤게모니 속에서 대통령을 합니다. 근데 이제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2008년 사태 이후에 오바마부터는 그게 아니라 그야말로 다시 새로운 제가 말하는 진보가 득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아까 조평세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건 혁명이 성공했는데 레이건 혁명에서도 약점이 있었어요. 자유시장 경제를 강조하고 그다음에 아까 저런 국가 권력 문제, 대외 문제를 설명하는 데 성공했어요. 어디서 실패했느냐? 문화전쟁에서는 집니다. 근데 이게 좀 본질적인 한계다라고 누구는 그래요. 이 관념적이고 좌익적인 사람들이 대충 교수가 돼갖고 이렇게 학계에서 철학이니 문학이니 이걸 떠들기를 좋아하는 반면에 이 좀 우익적인 분들은 기업인이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다시 지금 세대가 그러니까 제가 미국 정치사를 갖다가 단순무식하게 나오면 남북전쟁부터 루즈벨트까지 시대, 루즈벨트부터 레이건까지 소위 말하는 진보의 시대, 레이건부터 오바마까지 소위 말하는 보수의 시대가 됐다가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될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학자와 논의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주변이 없어갖고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재미있게 많은 얘기를 하면 좋을 텐데 이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할 재주가 없어서 그냥 막 횡설수설한 감이 있습니다. 근데 정리하자면요. 첫째, 제가 말하는 보수주의는 절대 권위주의하고 다른 색채입니다. 소위 말하면 꼰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책임을 얘기하는 게요, 리버테리안과 다른 게 뭐냐면, 리버테리안들은, 그러니까, 아까 말한 미국식 리버들은 개인의 자유까지는 얘기합니다만 책임을 얘기 안 해요. 근데 리버테리안은 책임까지 얘기합니다. 그래, 뭐, 잘못된 내가 책임지겠다. 근데 리버테리안의 한계가 뭐냐면요,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 없습니다. 이 공동체에 대한 헌신 문제는요, 공동체가 뭐냐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보수주의자들 사이에도 약간 다르지만 크게 세 가지입니다. 패밀리, 가족, 처치, 교회, 그 다음에 국가입니다. 물론 국가가 개인을 책임져 준다는 게 아닙니다. 자, 요즘에 이런 문제들 나오죠. 부모가 말이지 애를 죽이고 자기 친애를 갖다가, 그래서 가정이 문제다. 근데 여기에 대한 해답이 어떻게 나눠지냐면요, 소위 말하는 진보는 그래, 그러니까 가족이 문제야, 핵가족이 문제야, 그러니까 국가가 책임질게 라는 주장을 할 겁니다. 만약 보수주의자면 어떻게 책임하냐, 바로 그거야. 가족이 깨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가족이 패밀리, 정확한 의미에서 패밀리가 깨졌기 때문에 그러한 그 애를 낳는다 그래서 바이올로지컬 파더라 그래서 그 사람이 아버지냐, 아버지가 아니었고 그건 가정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국가가 나서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가정으로 회복을 하는 것. 이것이 해답이라고. 거듭 얘기하지만요, 저희는 뭐냐면은 진보가 아니라 회복의 운동입니다.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개념의 회복의 운동입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마 여기 또 젊은 여성들 많은데요. 저도 제 딸도 와 있는데 육아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너가 얼마나 알겠느냐, 그러면 뭐 제가 그 당사자 받으면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약간 제가 봐도 힘들 것 같아요. 근데 힘든 문제하고 그럼 나도 힘들어서 내가 못하는 거 갖다가 국가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가능합니까? 국가에서 말하는 어린이집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아니, 내가 난 내 자식도 내가 해결을 못 하는데? 그건 거짓선동입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고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 아직 그래도 생각보다는 또 빨리 진행했더니 많이 남았네요. 제가 이제 약간 말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진행하신 분은 뭐 다른 말 좀 완곡하게 했는데요. 밀턴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리버테리안 그룹은 리버테리안 그룹 때 리버테리안이라고 그러고 또 보수주의는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뭐 본인 생각은 이제 좀 정확하지 않지만 그런 이제 경제학자가 있는데 어느 사업가가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어드바이스를 달라. 그랬더니 밀턴 프리드만이 이렇게 해라 해서 어드바이스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 어드바이스를 대로 했더니 그 사업이 번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가가 다시 이 프리드만 교수를 찾아가서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프리드만이 뭐라 했냐면 손을 내민 거예요. 충격적이죠? 무슨 하면 돈 달라고요. 그랬더니 이 사람도 놀라갖고 아니 교수님같이 고매하신 분이 그런 하찮은 돈을 그렇게 좋아하시는지는 몰랐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프리드만 교수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거다. 당신 돈을 하찮게 여기지. 그러니까 나는 당신한테 하찮은 걸 좀 달라고 하는데 당신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걸 나는 달라고 한 적이 없다. 당신이 고맙다면서 왜 당신은 당신이 하찮다고 여기는 걸 나한테 못 주느냐. 말장난 같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아까 김은구 대표가 우리는 뭐 전업 활동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식대로만 하면. 전 그걸 보고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학생 운동을 할 때만 하더라도 심한 경우에 서울대 한 학교만 하더라도 이미 직업활동가, 그게 직업입니다. 그걸로 많든 적든 간에 뭐 약간 월급 비슷한 것도 받고 사는 활동가가 적어도 한 80명 됐습니다. 지금 저쪽 서울 태칭 진보라는 데 저런 활동가 꾸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들이 집권할 경우에 또 문제가 생기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좀 보수적 가치는 모든 보수적인 사람들이 전업활동가가 되라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제가 여기 목사님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표현하는 게 좀 거친지 모르지만 이 만인지 사상이 있는 것이 개신교 아닙니까? 그래도 목사님들이 계시죠. 전업활동가들이 계시죠. 제 표현으로는. 그것처럼 약간의 소수의 전업활동가는 필요합니다. 보수도. 이게 뭐냐면 마지막 말에서 제가 써놨는데요. 이제 무엇을 할 건가 문제거든요. 문제는 진단해서 무엇을 할 거냐는데 그럼 지금 문제는 뭐냐면 바로 젊은이의 영혼을 되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될 건가? 단순하게 뭐 그분들을 비판하려는 거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광화문에 모이는 거 훌륭합니다. 필요합니다. 그걸 지금 비판하는 게 병행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다음에 진지전을 해야 된다. 아까 맨날 그 그람시의 진지전 그러면서 저 좌빨들이 그런 짓 한다 그래요. 아니 좌빨 사상은 본받으면 안 되지만 좀 방법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무조건 기동전만 할 때는 아니에요. 제가 기동전을 중단하자는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또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면 진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 진지에서 훌륭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런 트루스 포럼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모이고 이런 발언하는 겁니다. 근데 진지가 구축되려면 제가 잔인한 현실적인 얘기를 해서 사실은 노력과 머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력하실 분은 노력을 투자해 주시고 진짜 보다가 하죠. 아니면 노력할 여유가 없으신 분은 사실 좀 머니를 좀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또 트루스 포럼하고 같이 연대를 합니다만은 또 약간 독자적으로 케이콘 스쿨이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아까 뭐 저희 사회 보시는 분은 진짜 그 훌륭한 그 연봉 많은 직장을 채우고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사모님 보고 야 이제 사모님이 훌륭한 분 같다. 본인은 몰라도 마누라한테 안 맞아 죽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물론 헌신하지만 헌신하고 자기가 고통을 감수하려고 뛰어든 건 맞습니다만 그래도 생존은 해야죠. 생활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고민하다가 작년에 그러니까 정규직을 박차고 나와서 누구는 곧 잘릴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뭐 선제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잠깐 저는 지금 전업 이제 보수주의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시는 방법은 여러분의 박수가 굉장히 저는 영광인데요. 뭐 그런 훌륭한 영광보다는 현실적인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학교 소개 많이 시켜줘서 수강생들 좀 오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좀 수강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수강을 자기가 못하시더라도 정신적으로 수강을 한다는 의미에서 수강비를 좀 내주시다든지
뭐 그래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얼마 남았죠? 죄송하지만 아직도 좀 3분 남았나요? 그러면 혹시 뭔가 마지막 질문 하나만 딱 받아보고 끝내겠습니다. 좀 제가 시간 조절을 좀 못했네요. 네네, 말씀해 주세요. 젊은이들의 영혼을 되찾아와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1980년대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캠퍼스가 전부 주사파더라고요. 잘나고 똑똑한 학생들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2020년 현재 위치에서 어떻게 캠퍼스에 있는 우리의 후배들, 우리의 아들, 딸들을 되찾아올 수 있는 전략적인 면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 제가 죄송하지만 그건 전략적인 측면이 아니라 전 전술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략과 전술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논하지 않겠고요. 저는 희망을 봅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 가지 사회 지표라든지 여론조사에도 보면요, 한국에서 제일 자율적인 세대는요 지금 40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외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40대랑 얘기하면 앞뒤가 꽉 막혀요. 참 힘들어요. 근데 진짜 제가 볼 때 80년대 20대가 그랬을 겁니다. 근데 요즘에 20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20대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보수주의라든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심한 게 여기서도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뭐 이 사람들은 이거예요. 이 사람들 요즘 20대 주력은요 좌익적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느끼실 겁니다. 가만히 얘기해 보세요. 다만 40대 요런 세계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뭔가 소위 우익이라든지 뭐 이쪽은 보수라고 불리는 집단은 그냥 꼴통으로 생각해요. 꼴통 꼰대들. 거기에 대한 반발이에요. 오히려 개인의 자유와 가치, 개인의 소유권, 20대가 훨씬 소중히 얘기입니다. 심지어 기숙사에서 같은 공동물건 쓰는 것도 싫어하는 게 20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래부터 개인주의적입니다. 제가 말하는 개인주의는 꼭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좀 좋은 의미에서. 그 다음에 굉장히 개성이 강합니다. 절대 집단주의에 물들 수 없어요. 다만 뭐냐면 이쪽 세례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영혼을 뺏어올 때 가장 중요한 건 저 같은 보수주의 전도사의 문제는 아니에요. 보다 중요한 건 저는 여기 혹시 또 신앙이 없으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교회의 문제라고 봅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감히 얘기하는 건 여지까지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것에 저는 굉장히 놀랍고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한 단계 더 나갈 필요가 있어요. 지금 교회가 소위 말하는 정치적 중립에서 그냥 입을 다물어요. 근데 만약에 그냥 뭐 약간의 진보와 약간의 뭐 보수, 뭐 우파, 좌파 이렇게 한다면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 신앙의 문제가 지금 파괴되고 있는데 입 다물 겁니까? 거기서 정치적 중립이 있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은요, 이거 이제 방송 나가면은 좀 맞을 각오가 약간 된 듯보이는데, 대한민국은 조선이 아닙니다. 자꾸 조선으로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분들이 그게 대세예요, 현재까지는. 조선시대가 뭐 아름다운지 잘 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빛도 어둡던 속에서 우리가 근대화를 한 거예요. 물론 근대화 세력 중에 일부는 좀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친일로 불러져요. 그러면 적어도 기독교 근대화 세력은 또 살다가 보니까 약간 뭐 때가 묻은 경우도 있고 뭐 일제시대에 했지만 일본과 또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해온 세력입니다. 이거 자연스럽게 얘기를 못해요. 심지어는 그 내용을 몰라요, 그냥. 그나마 좋아진 게 요즘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 회복도, 진짜 이승만 학당 만들고 애쓰신 분들이 몇 년 전부터 애써서 그렇지 그 이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좀 자꾸 제가 질문하신 분에 대해서 좀 죄송한 말씀은, 거대한 전략 전술을 얘기할 때마다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요, 특히 우파 어른들이라고 하는 분들을 보면 사령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총체적인 전략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요즘 보면 풋솔저들은 좀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전투를 하다 보니까 그냥 혼자 전투를 이끈 분대장급들, 부사관들이 좀 생겼어요, 제가 볼 때. 근데, 그리고 정말 혼자 배워서 소대장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유능한 중대장과 대대장들이 없어요. 제가 꿈꾸는 건요, 전 사령관이 아닙니다. 저는 그럴 그릇도 안 되고요.
저는 지금 사대장이 될 그릇 없는데, 제가 그래도 건방지게 얘기한 거는 좌파 때 훈련받은 거 플러스 해갖고 대대장급은 좀 해볼 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한 하나의 대대, 하나의 진지를 하나 만들자. 제가 무슨 대한민국을 다 바꾼다. 그런 턱도 없는 거짓말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저가 대대장을 꿈꾸고 또 다른 분이 또 하나의 대대를 꿈꾸고, 그러면 그 중에서 혹은 따로 위대한 또 사령관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령관에 자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까 진지로서 제가 고수할 만한 하나의 고지는 확실히 만들고, 그 고지를 지킬 만한 하나의 대대장 역할, 대대 하나는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현실력인데, 보면 전부 사령관이에요. 총사령관이에요. 근데 사령관님은 장군님한테 부대는 어디 있습니까? 뭐 운용할 수 있는 일개 대대도 병력이 없어요. 제가 지금 질문하시는 분을 조금 폄하하려고는 아니에요. 그런 뜻의 질문도 아니실 거라 보는데, 그 지점. 그래서 조그맣게나마, 잠깐 뭐 미국 보수주의 이것도 알려야 되고, 또 이승만 학당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여기 자유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그건 다르지만, 또 저는 자유기업원 같은 데서 자유시장 경제 같은 거를 널리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각 교회에서 또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이 합쳐서 해서 밑바닥을 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길지 않아서 벌써 제가 4분 또 오버했네요. 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준 위원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